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손희정입니다.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해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제목을 핫하게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반성을 하면서 예, 오늘 이야기를 강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이런저런 제가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한 아이디어 수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코멘트를 받고 반영하여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강보원 선생님께서 저한테 와서 강의를 좀 해라 라고 연락을 하셨을 때는 제가 늘 이야기해왔었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나눠들었던 게 혐오의 시대라는 글은 2015년도에 쓴 것이고 메갈리안 미러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이제 제가 그 시점 즈음의 혐오의 지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쓴 글이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모님 처음 연락 주셨을 때는 늘 했던 이야기 하시면 된다. 여성 혐오, 젠더, 미디어 이런 거 하면 된다. 그러셔가지고 되게 신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한 100번쯤 한 얘기를 또 할게요. 이제 마음을 먹고 바쁜 와중이었으나 강의를 수락을 했는데 어느 날 강모 선생님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강의 제목을 주셔야 돼요. 강의 제목을 전하려고 하던 찰나가 어떤 즈음이었냐면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미 대선에 당선이 되고 육자회담 예상도인데요.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와중이었던 거죠. 트럼프 대선 후 2, 3일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제가 매혹이라는 표현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끝부분에 가면 이해가 좀 되겠지만 매혹되어 심취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이거는 혐오와 미디어와 대중문화와 이야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놓칠 수 없는 어떤 텍스트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연구자가 세계의 고통을 나의 즐거운 텍스트로 삼아도 괜찮을 것인가 고민이 좀 있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저는 트럼프와 박근혜에게 매우 매혹되어 있고 연구자로서는 되게 신나는 지형이 펼쳐지고 있지만 세계의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있다라는 점. 그래서 실제로 저는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매우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건 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이제 아베니, 박근혜니, 김정은이니, 시진핑이니, 푸틴이니 그 뒤에 역사적인 독재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미지, 이건 이제 우리의 위대한 네티즌이 만드신 이미지인데요. 오늘 위대한 네티즌의 이미지들 몇 개를 보실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트럼프 뒤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TV가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 데모크라틱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민주적 파시즘이라는 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함정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모크라틱 파시즘이 있다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라는 파시즘이 만들어낸 결과이자 그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고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매우 경제적인 문제, 물론 정치와 경제는 애초에 분리가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경제적인 문제라는 걸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는 문화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텍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트럼프의 반점을 찍을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면 혐오를 판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트럼프에 관련된 책 2권을 심취해서 읽었거든요. 진짜 촘촘하게 해먹은 사람이고요. 보면 볼수록 놀라운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공해 왔는지 미국의 대중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촘촘하게 해먹은 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약간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씩 이렇게 던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미디어 신체 그리고 트럼프라기보다는 다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미디어, 정치, 트럼프 그리고 정동이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맨날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원래 전공은 영화학이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라는 것에 엄청나게 매료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했었던 작업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유체계 혹은 감정구조 혹은 정신구조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의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을 제공한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작업, 그래서 어느 수업을 하나 반드시 언급하는 작업이 두 편이 있는데, 한 편은 린 헌트의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라는 작업이고요.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대중들로부터 촉발될 수 있었는지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대중서사를 가지고 이제 탐구를 해보는 되게 재미있는 작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잔 제퍼드의 하드바디라는 작업입니다. 이건 이제 레이건 시대에 어떻게 레이건이 카터라고 하는 매우 여성화된 이제 대통령의 실패를 딛고서 자신의 전통적인 남성성을 미국적인 가치에 연결시킴으로써 여전히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레이건의 이야기 정치 혹은 이미지 정치를 분석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물론 레이건 자체에 대한 분석은 1장 정도에서만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되게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레이건이라는 정치가가 등장을 해서 미국 사회를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혹은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레이건이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레이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한편으로는 레이건 행정부가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매우 잘했을 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가 굉장히 신나게 레이건 행정부에 발맞춰서 자기의 서사를 또 만들기 시작했었다는 점. 그래서 레이건 같은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고 여기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미국 대중들은 과연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을까? 그리고 어떤 캐릭터들에 관심이 있을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6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 미국 사회를 풍미했었던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로서 등장할 때 무엇이어야 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의 대답을 찾는 이제 과정이 이 작업이기도 하고, 그때 이 수잔 레퍼드가 주목하고 있는 게 하드바디 영웅들, 백인 영웅들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 있죠? 람보라든지 코만도라든지 이렇게 딱 봤을 때 람보와 코만도를 극장에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예, 그런 식의 이제 백인 영웅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 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관심 없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아빠 부시인데요. 아빠 부시가 그래서 이제 레이건의 아들로서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두 작업이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데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공한 작업들입니다.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천천해질 거라는 보장은 못 해드리는데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린 헌트의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라는 책은 이야기의 정치화를 다루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에 굉장히 이 작업도 복잡하고 좀 심도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패밀리 로망스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이제 린 헌트가 가지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프로이트가 얘기한 가족 로망스는 뭐냐면 저거예요. 내가 이제 예컨대 엄마 아빠가 흑수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엄마 아빠한테 구박을 당하고 엄마 아빠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왜 사랑해주지 않지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옆집을 되게 봤더니 금수저네 아빠가 그랜저를 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수저의 아들은 나는 이 집 애가 아니라 저 집 애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신병리학적인 어떤 것을 가족 로망스라고 이야기하고,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되게 자주 읽는 동화에 나오거든요. 미리 나오면 안 돼. 동화에 나오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 집 애가 아니라 훨씬 더 근사한 집 애일 거야. 귀족집 아들이거나 왕가의 아들일지도 몰라. 왕자와 거지. 왕자와 거지는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서로 바뀌는 얘기 아닌가요?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는 한데, 리넌트는 이 프로이트의 가족 로망스라는 이야기를 역사와 정치를 아직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 구조로 전유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을,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 가족 구조에 기반하여서 이걸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국가로 확장되는 이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기에도 사실은 이제 그 민중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국왕을 국부로, 여왕을 국모로 상상하는 상상력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되게 이제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까지 불가능했던 어떤 지점은 무엇이냐면, 이 국보와 국모는 사실은 나의 국부이자 국모이기는 하지만 나와 다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음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부르주아들이 루이 16세의 목을 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리넌트가 이 가족 로망스를 가지고 와서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국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 민중들이,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말하자면 평등한 관계로서의 형제애를 기반으로 이 권위적인 국가 시스템을 없애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리넌트가 주목하고 있는 되게 흥미로운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어떻게 민중으로 하여금 혹은 대중으로 하여금 저 국부라고 하는 저 사람은 우리의 신성한 아버지가 아니고 땅으로 끌어내려 목을 쳐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 이런 이제 정치적인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대중소설들이 개입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르노그래피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위대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군포로서의 자격이 없어 라고 포르노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렸을까요? 사생하거나, 그죠? 가부장부자 상상력 안에서 음적 표현으로서, 시적 표현으로서 사생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릴까요? 발기가 안 되는 거. 발기가 안 되는 것,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이 16세는 고자로 표현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신선한 강의실 자리에서 이걸 면접 포인트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긴 하지만, 이 마리 앙뚜아네트,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하고 방종한 마리 앙뚜아네트 앞에만 가면 서지 않는 남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질 때 트럼프가 누구에게 음담패설을 했고 뭘 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트럼프처럼 어차피 강한 남성이자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 및 속물적인 이미지를 팔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런 효과를 미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그건 그냥 건강함과 성적 에너지이자 군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됐을 뿐이었던 것인 거죠. 여러 가지 전략들을 잘 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루이 16세는 포르노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국모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상상력은, 그녀는 방탕하고 방종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신성한 어머니이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리썸을 한다든지 조카를 강간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포르노그래피가 등장을 했었고, 레즈비언으로 그린다든지. 그래서
혁명 전후에 그 포르노들이 되게 마리 앙뚜아네트를 주인공한 포르노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프랑스 전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은밀하고 뭐 방탕하고 추잡한다 이런 제목의 이제 포르노들이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저희 이제 고민인 건데 한 국가 권력에 이 망하게 되면 그 데드엔드에 이제 다다르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성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고 사실 대중들은 이 이야기에 굉장히 신나서 달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러면 리너트도 여기에서 이 포르노그래피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리너트는 특히나 이 작업을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기의 가족 로망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목을 쳐서 권위적인 관계를 해체하고 시민이라고 하는 동등한 시민 혹은 민족이라고 하는 형제의 감각을 가지고 오는 전폭적인 상상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왕은 성적 능력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자격 박탈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여왕은 방탕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격 박탈 조건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었던 이 상상력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형제들의 상상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중서사의 끝에 가면 어떻게 가게 되냐면 그게 이제 리너트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지점이고 저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것인데 여성과 남성이 공히 참여했었던 시민들의 혁명이었었던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형제들의 혁명으로 역사 속에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버리고 투표권은 부르주아 남성들에게만 주어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프랑스 혁명의 동등한 가능성이라는 것을 회복하기까지는 또 200~300년이 흐르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될 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가 혁명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사회를 뒤집어 엎을 때 이게 너무 급진적이게 되면 한편으로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익숙하고 지루하고 낡은 상상력에 엎혀가게 되는데 그게 근대국가 혹은 자본주의 국가, 뭐 민주주의 국가,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국가, 뭐 그게 근대국가죠. 근대국가가 등장할 때 이 역동성을 조금 안전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건 명확하게 가부장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 리너트와 같은 작업들이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전근대 국가의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파워풀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가부장제라고 한다면 이제 근대 국가의 가부장제는 그런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제가 아니라 동등한 연대라고 상상되는 형제들, 남성연대에 기반한 뭐 제가 발음이 문제가 좀 있는데 프레터널티에 바탕하고 있는 프레터널이라고 얘기하나요? 한 카페트리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부장이 어딨니? 라고 이야기하죠. 정확한 질문입니다. 가부장은 없는데요. 문제는 그 가부장의 자리를 대체한 평등한 남성연대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거기서 평등한이라는 것도 판타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한 사회의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의 내러티브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중해왔던 건 무엇이냐면 한국의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굉장히 히트한 박스오피스 히트 작품들 있잖아요. 천만 영화 뭐 이런 영화들이 이런 시대의 내러티브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왔었던 거고요. 그런 관심사 안에서 보면 국제시장이나 명량처럼 아빠뽕 영화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영화가 돌아올 수 있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너트가 했던 작업은 이야기의 정치화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수잔 제프로드가 했던 작업은 무엇이냐면 정치의 이야기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루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건이 그것에 얼마나 능했던 사람인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레이건이 이야기를 정치화할 수 있었던, 정치를 이야기화할 수 있었던 것의 바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약간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 그럴까 퀴즈를 내면 좋았을 텐데 저도 모르게 닉슨이라고 얘기를 해버렸네요. 예, 닉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한 사람이죠? 네.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닉슨 시절에 백악관의 공보실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보다 TV에 매우 집중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그렇게 기자들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서 미디어가 저널리즘이랑 닉슨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닉슨의 정치적 라이벌 누구죠? 미국 정치 덕후 있으신가요? 네, 케네디였죠. 케네디하고 라이벌이었는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레이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케네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핫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핫한 대통령이랑 싸워서 이길 만한 매력과 자원이 일단 닉슨한테 없었고 심지어 케네디가 암살당한 다음에 닉슨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되는데 그 케네디의 암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싸워서 이길 만한 자원이 닉슨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하는 것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을 이제 닉슨이 하는 건데요. 트럼프 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아세요? 이상한 대통령. 보면 벌써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삐졌기 때문이에요. 언론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 기간 내내 언론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두들겼고 패프란 표현을 적당하지 않아서 두들게 때렸고 사실은 그런 식의 이제 미국 사회에서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엘리트층이 트럼프를 때린 것에 대한 반발로 트럼프 표가 더 많아졌다는 분석도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언론이 때렸고 트럼프가 화가 났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고 며칠 지난 다음에 방송 5개사의 대표를 백악관도 아니에요. 트럼프 월드로 부릅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 갖다 나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MBC, CBS 뭐 이런 CBS 맞나요? 네, 이런 데들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니들이 얼마나 대선 기간 동안에 나를 추악하게 그렸는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나 못생긴 사진만 골라서 내고 다시는 내가 인터뷰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발표도 유튜브 통해서 하거든요. Today, I would like to provide the American people with an update on the White House transition and our policy plans for the first 100 days, helping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닉슨도 그런 식으로 저널리즘이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공보실을 만들었고요. 이 공보실을 통해서 자기 PR을 되게 열심히 하기 시작한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시작이 된 데에는 뭐 기본적으로 에스콰이어부터 있군요. 예.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한번 보여 한 예인데요. 에스콰이어라는 남성 잡지가 1968년도에 닉슨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만든 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이 부통령일 때인데요. 지금 잘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랄까 제대로 된 This time he'd better look right.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또 실패할걸? 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에스콰이어 포즈를 냅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건 닉슨이 잠자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메시지를 줬었을까요? 이 사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이미지? 장례식의 그 뭐라 그럴까요? 네, 장례식 예염해서 예쁘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 화장처럼 보이죠. 이런 표지를 냈었던 에스콰이어가 이전에 케네디를 추모하면서는 이런 표지를 냅니다. 눈물 없는 케네디라는 작업이었는데요. 되게 유명한 표지이고요. 케네디는 울고 있지 않지만 어떤 남성이 눈물을 흘린 거죠. 케네디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래서 그 눈물을 자기의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보였던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애정을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이제 미움을 보이는 이런 식의 대조가 있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 비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은 스스로를 홍보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더욱더 사실은 닉슨이 이런 홍보와 TV에서의 이미지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경험에 기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닉슨과 케네디가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 미국 정치계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펼쳐집니다. 뭐냐면 미국 최초의 대선 후보 토론이 TV로 방송이 되는, 아니, 최초의 대선 후보 토론이 아니라 TV에 방영된 최초의 대선 후보 토론이 닉슨 대 케네디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최초로 방송 TV를 전파를 탔었던 이 대선 후보 토론 이후에 평가가 되게 갈렸었다는 거예요. TV로 본 사람들은 이 토론은 케네디의 압승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반면에, 라디오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닉슨이 앞섰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닉슨이 TV에 매우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문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TV를 촬영할 수밖에 없었고, 한편으로는 그 TV의 전파를 타고 면대면으로 대중과 만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고요. 그랬을 때 닉슨이 실제로 언론을 조종하는 마스터가 되어야 된, 정치인이란 여론을 만들어내는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또 이런 자료 한참 보면 신나고 재밌어 하는, 옛날 자료 좀 좋아하세요? 옛날 사진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 방송, 첫 번째 대선 토론이 그 미국의 말하자면 중산층 가정의 백색 가정, 정확하게 TV는 사실 갈색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 백색 가정을 딱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정치를 하려면 이야기를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백악관을 통해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런 식의 정치의 이야기화를 가장 잘 했었던 건 아까 이제 다시 레이건으로 돌아갈 텐데 레이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호남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편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이야기이기는 한데, 레이건이 눌변이고 사실은 연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좌파 이론가들은 정말로 레이건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레이건과 대처로부터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레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신자유주의적 이야기의 원형들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레이건의 가장 뛰어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 여왕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웰페어 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신자유주의 정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 그래서 세금을 조금 걷고 복지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정부인 건데, 레이건이 복지를 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복지에 기대가는 사람들을 거짓대다라고 그러니까 거짓대라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자기개발 담론에도 확 힘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개발하고 자력갱생해야 되며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다 그 신자유주의적인 담론 안에서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웰페어 퀸은 뭐냐면 미국의 복지의 허술함에 기대서 복지 예산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캐딜락을 산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또 재미있는 게, 이게 복지 킹도 아니고 복지 퀸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웰페어 퀸은 여성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흑인 여성으로 상상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랬을 때 레이건은 아무런 현실적인 수치 혹은 뭐라 그럴까요? 통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레이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복지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설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레이건은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웰페어 퀸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대의 이미지들을 던져주었던 이런 방식이 매우 능한 사람이었었는데요.
레이건에 대한 분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레이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에 그 얘기하고 있었죠. 매우 능숙한. 근데 그러니까 어눌하고 연기를 잘 못하고 문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근사하거든요. 어제 또 레이건 동영상도 한 50분 봤는데 이건 좀 베스트 오브 레이건 뭐 이런 거 이게 봤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아한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굴과 목소리와 이런 것과 버무려져서 어필하는 지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여튼 엄청난 호남형의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하고 방정한 어떤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기반한 백인 남성의 이미지를 연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는 이런 이미지에 기대서 정치 전개에 진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배우 협동조합의 그러니까 위원장인가 그랬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 전국을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즐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필요가 있지만 이 사람이 되게 즐겨 이야기하는 자기에 관한 성공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흥미로운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1930년대에 어느 방송사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를 할 해설자를 모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이 가서 제가 할래요 라고 했더니 거기 이제 인터뷰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 스포츠 중계를 한번 있는 것처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레이건은 또 근사한 미국인이 하는 건 뭐 다 하니까 미식축구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경기를 그대로 중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경기에서 실제로 레이건은 실책으로 그 경기를 졌어요. 근데 중계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터치다운을 막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이겼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각색을 딱 하는 거죠. 굉장한 호평을 들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레이건이 이 경험으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해합니다. 뭐냐면 실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보다 내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내가 그 속에서 영웅이 된 그 이야기를 대중에게 어떻게 판매하는가는 저의 표현이고 어떻게 소통하는가가 정치의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믿음과 함께 미국 최고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인 레이건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영화를 그런 배우 출신이니까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고 그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많은 영화들의 영감을 받아서 연설하고 정책 결정하고 정치 행보하고 이랬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잔 레퍼드가 드는 예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보수니까요. 미국의 위대함을 설파하기 위해서 연설로 종종 인용하고 했었던 되게 이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뭔가 뭐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와중에 사람들 다 탈출을 하고 패러슈트가 하나가 남았는데 다친 사람이 기장님 혼자 가세요 했더니 난 널 버리고 가지 않아 이러고 이제 같이 데리고 탈출했다는 이야기. 근데 이게 사실은 헐리우드 1940년대 날개와 기둥가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핵심인 건데 내가 미국 정치에서 미국 역사에서 진짜 영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허구와 사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했던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라. 오늘은 나의 날이야.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감동을 받고 그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증세 법안을 철회시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 아시죠? 그 영화가 TV에도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느라고 정상회담 자료를 보지 않고
정상회담에 간 이런 식의 에피소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헐리우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사람이었던 거고 결정 같은 것, 그러니까 정신세계 자체가 거기에 접속되어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레이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역대 가장 멍청한 대통령이었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었다는 평가가 한편에서는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랬다면 그가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8년을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 리 없다. 사실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사실은 역사의 저편에 가 있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를 이미지이자 이야기로서 얼마나 대중에게 잘 전시할 수 있었는가는 명백하게 남겨진 팩트라는 것이죠. 팩트란 말도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이 이제 정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레이건 시대에 스핀닥터라는 직업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커뮤니케이션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설명이 되는 스핀닥터는 무엇이냐면 어떤 식의 이야기가 쭉, 그러니까 정치를 둘러싸고 어떤 이야기가 둘러가고 있을 때 당구 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스핀 준다는 거 아시죠? 공에 스핀 주면 가던 길이 그냥 탁 치면 직선으로 가는데 스핀을 줘서 치면 휘어지거든요, 경로가.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야기가 굴러가는 방식을 휘어게 만드는 사람들이 스핀 닥터예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1984년이면 레이건이 80년에 일선했으니까 재선될 때 민주당 후보랑 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민주당 쪽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거예요. 이때 공보실에 있었던 한 사람이 제가 스핀을 후속편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이 토론의 후속편을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등장한 게 무엇이냐면 이미 전파를 탄 토론의 후토론을 함으로써 방향을 바꾸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의 스핀 닥터들이 하는 건 무엇이냐면 후보를 위한 혹은 정치인을 위한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함께 헐리우드에서 연동을 해서 나타났던 작품이 람보와 코만도와 다이아드와 러셀 래펀과 로보캅과 뭐 이런 식의 하드바디 영화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이건은 여전히 헤게모니적 남성성, 그러니까 지배하는 남성성이자 지도적인 남성성으로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이런 이미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자신의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익숙한 어떤 이미지를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이상하죠. 우리 트럼프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 푸틴입니다. 그리고 주류 영화에서는 저런 식의 하드바디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 사실 이제 어두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포 영화에서는 얘 누군지 아세요? 네, 제이슨입니다. 미국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세대가 달라도 잘 아시는군요. 13일의 금요일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범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3일의 금요일, 할로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슬래시 무비라고 하는 공포 영화에서는 누가 죽나요? 음탕한 여성이 죽네. 매우 노골적으로. 네, 음탕한, 섹스하는 10대들, 음란한 10대들이 죽고, 특히 거기에서 이제 여성들은 훨씬 더 처참하게 처벌을 당하지만, 안 죽은 단 한 명은 처녀이면서 공부를 잘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여성들이 안 죽죠. 이걸 파이널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근육질의 미국 남성이라고 하는 그 미국 남성들은 한편으로는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던 트라우마를 안고 있기도 하고 무능한 정부와 싸우기도 하는 이런 남성들이 미국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 혹은 성적인 방종함, 그리고 성적 방종함으로 이야기되는 반문화 운동의 유산들, 6.8 이후에 등장했었던 그 반문화 운동의 유산들은 우리가 처단한다라는 이야기가 헐리우드의 이제 공포 영화에서는 흐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아까 이제 레이건은
정치의 이야기화를 보여준다면 또 한편 헐리우드 이런 이야기들은 르넌트가 보여줬던 시대의 내러티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미국 이야기들을 한참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한국 정치에 대한 고민에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의 시대의 내러티브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스핀을 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치가 이렇게 이야기화되고 상품화되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한편으로는 실체가 무엇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소통되는가가 더 중요한가, 유통되는가가 더 중요한가라는 상황이 정치 쪽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경제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시대,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포드주의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는 상품의 사용 가치를 소비했죠. 내가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타는 거였지 반드시 내가 저 차를 타면 간지나 보이니까 차를 탄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대량 생산을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한편 대량 생산은 소비의 평등을 가지고 오는 상상력으로부터 등장한 것이기도 했었거든요. 자본주의가 애초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래서 포드가 왜 그러니까 그 포드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개발을 해서 뭐라 그러죠? 대량 생산을 상상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또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아름다운 것이니까. 포드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고 약간 산골지방 같은 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매우 아프셨는데 이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의사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집에 차가 없는 가난한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차로 갔다가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가 누구든지 차를 갖고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등장한 게 이제 포드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그때 어쨌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가치를 이제 소비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토요타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용 가치를 통해서 상품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를 한 대 사면 그 차가 망가질 때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또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얼마나 기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요즘에는 실제로 고장을 씹는다 그러거든요. 핸드폰 2년 정도 가게. 이상하잖아요. 1년 10개월 정도 되면 액정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일부러 고장을 씹는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예컨대 정부는 더 그렇습니다. 정부는 정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데 20년대나 30년대 정부 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래갖고 장사가 안 되지 않니? 그 정부가 그러니까 뭐 1000시간 쓰면 끊어지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1960년대 말 70년대가 될 즈음에는 사실은 사용 가치만을 판매를 해서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없는 어떤 데드엔드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팔기 시작한 것은 사용 가치가 아니라 상징성을 팔기 시작했죠. 그래서 똑같은 차를 가지더라도 뭐라 그럴까? 내가 강인한 남자라면 쉐보레가 아니라 웬 쉐보레야. 강인한 남자인 적이 없어가지고 강인한 남자라면 뭐 타시나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할 수 있어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보통 강인한 남자라면 뭐 타시나요? 강인한 남자처럼 보여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네, 대답을 문화적 이해가 많으실 것 같아서. 찝차를 타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탄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예로 들기 싫다 그만할게요. 뭔지 아시겠죠? 네, 너무 뭐랄까 고정관념을 양산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것이 나이게 보이게 하는. 그래서 예전에 한 6년쯤 전에 이거는 여대생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편견을 양산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 그때 또 약간 지형이 달랐으니까
여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가격이 똑같은데 예컨대 삼다수랑 에비앙이 있으면 뭐 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에비앙이요 라고 대답했었거든요. 그래서 왜죠? 라고 했을 때는 에비앙이 간지나는 이유. 이건 제가 남대생들 앞에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왜냐면 제 강의 보통 남대생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이미지를 위한 이런 것들을 팔면서 광고가 자본주의에 꽃이 되기 시작하고, 그 시점이 토요타주의에 함께 맞물려 시작되는 말하자면 소비자본주의 시대이면서, 이 소비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본 없는 모사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실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인 거죠. 그냥 밀면이 좀 먹고 싶었기 때문에 찾아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이제 광고의 변화를,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방식에 대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약간 뭐 가야 밀면은 3,000원이고 이런 식의 완전히 그 상품에 대한 정보만, 그래서 문의는 어디에, 뭐 위치는 어디에, 실제 이미지는 이런 거라고 보여주는 것이 상품 광고였다고 한다면, 그 토요타주의의 시작과 함께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은 브랜드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실제로 나이키가 어떻게 말하자면 제3세계의 스웨트 하우스라고 말하는 노동착취 구조에 기반하여 이 근사한 운동화와 옷들을 만들고 있는가와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채로 우리 브랜드라는 걸 입으면, 나이키를 입으면 간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80년대에 한국에 나이스가 그렇게 많았다라 그러잖아요. 나이스라도 입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은 뭐 어떤 시대가 되어 있냐면 이런 흐름이랑 그 정치 스토리텔링과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브랜드 스토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브랜드, 그러니까 이야기야말로 가장 잘 팔리는 자원이 된 시대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드림 소사이어티가 열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마케팅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팔아야 된다라고 집중하기 시작을 했었던 계기인데요. 몇 년 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느 해에 일본에 태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추수를 해야 되는 가을 겨울 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과, 얘 뭐라 그래요? 사과 키우는데 과수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수원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키운 농부가 망연자실하게 과수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아, 올해는 망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안 떨어진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서는 입시철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떨어진 사과들을 따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과의 이야기가 생긴 순간이죠. 그래서 그 사과가 다른 사과의 몇 배의 가격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야기가 가장 잘 팔리는 자원으로 등극하기 시작했고,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잘 보세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슈퍼스타 K가 가장 대표적인 예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옛날에 그 이야기가 팔리는 슈퍼스타 K에서 허각이 1등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각은 물론 좋은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정말로 그렇게 1등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배관공이었나요? 네, 뭐 이렇게 이제 그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야기라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인간이 상품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인간을 가장 잘 팔 수 있는 이야기가 돼버린 것이기도 하죠. 사실 가지고 온 게 하나 있는데 잠깐 볼까요? 짧으니까요. 1분. 이게 얘 뭔지 얘 뭘까요? 아, 보시면 얘 초코파이거든요. 이게 초코파이, 이 초코파이 광고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아,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게 약간 초코파이에게 이야기를 부여함으로써 판매하는 전략이었었던 건데요. 한번 보세요. 나는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혜를 줄 수도,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는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나는 당신의 정입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아니에요? 기가 막히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초코파이라는 브랜드로 끝나지 않고 브랜드에게 역사와 이야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홍보가 시작되는 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상품을 사면서 이게 정말로 광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하지 않아요. 물론 기대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 뻥이라는 걸 알면서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향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것들이 정치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셀럽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사유체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정치와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이 소비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본주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파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 티셔츠 엄청 팔았잖아 라는 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혐오를 팝니다 라는 제목을 뽑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혁명을 팝니다 라는 책이 있고요. 3인주의자인 조지 프리스가 그의 동료와 함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폐기하자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혹은 좌파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비판하는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 중에 하나가 노로고라는 작업을 한 나오미 클라인 같은 사람들 되게 욕해요. 그러면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로고 다 없애고 자본주의적인 걸 다 없애서 시장을 만들면 그게 질서가 유지될 것 같니? 라는 질문을 늘 합니다. 조지 프리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자본주의가 있고 로고가 있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수준 이상의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이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을 만드는 사람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품의 항상성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질문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지 프리스가 혁명을 팝니다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968년 이후에 음악을 했거나 예술을 했거나 했던 반문화주의자들이 소비자본주의에 얼마나 쉽게 영합했는가를 첫 번째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실제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인권의 문제라든가 정치의 문제를 고민하는 자유에 대한 담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비하여서 나의 이미지를 그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자유로 모두 귀결되었다라고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반문화의 기수들이 아무리 시장에 안 들어가려고 해도 대중들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커트 코베인을 들거든요. 커트 코베인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커트 코베인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나는 대중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더 시장적인 앨범을 내요. 그러면 역시 커트 코베인이 또 1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지 프리스 같은 경우는 그가 그렇게 시장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시장으로 더욱더 포섭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무기력함 이 근본적으로 그의 우울증을 야기했을 것이며 그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제 이런 식의 우울한 그러니까 반문화 운동에 투신했으나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에 영합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의 굉장히 슬픈 초상이 아메리칸 뷰티에 나오는 케빈 스페이시의 캐릭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모든 것들이 이야기나 이미지가 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을 소비하게 만드는 소비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작동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사유체계에 연관되어 있으며 그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선택들에 직결된다는 부분들을
같은 것들을 형식의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이런 식의 흐름의 끝에, 그러니까 정치의 이미지와 정치의 이야기화와 더불어서 전체 사회의 이미지와의 끝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그냥 실체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특히나 이 사진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으로 Make Great America Again 아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얘기하는 이 손가락. 근데 이 손가락에도 에피소드가 많아요. 사람들이 하도 뭉퉁한 손가락이라고 이제 놀려 먹으니까 트럼프가 어느 날 나와가지고 이런 연설을 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니들은 내가 손가락이 짧고 뭉퉁하다고 얘기하는데 봐라 내 손가락이 짧으냐. 얘들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나의 거시기도 작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나는 멀쩡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보면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저것이 대선 후보가 공적 자리에서 할 이야기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 철면비 트럼프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요. 그 필자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누가 물어봤냐? 사실은 트럼프는 물어보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들고 나왔었던 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80년대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공화당 당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트럼프 같은 재벌이 하나 만든 개혁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혁당 당원으로 가서 여기서 대선 출마한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당원이 돼요. 그리고 다시 공화당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트럼프에게는 아무런 이데올로기가 없다, 이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공화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2015년 1월 정도에 나는 대선 출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트럼프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율은 1%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년 10개월 만에 다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내 경선도 이기고 힐러리 클린턴도 이기게 되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문제였습니다. 레이건이랑 되게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레이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나 레이건은 둘 다 대중문화가 키워서 정계로 보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건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기댄 우아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우아함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무관하게 트럼프는 트럼프 자신에게 기댄 신자유주의적 천박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트럼프가 영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렇게 정계에 등장을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세팅은 무엇이냐면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You are fired, 유명한 당신 해고야 라는 유행어를 남긴 어페런티스라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의 그 뭐라 그럴까요?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몇 명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18명인가요? 18명의 도전자가 등장을 해서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서로 음해하고 끌어내리고 밟고 뭐 이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한 해에 한 명씩 해고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한 명이 트럼프 계열사의 하나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1년 동안 이제 뭐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어페란티스를 통해서 자본의 전횡과 한편으로는 그 자본에 복종하는 신민의 목욕감과 굴욕감 같은 것들이 엔터테인먼트화 됐다라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었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 부동산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왜 이 어페란티스라고 하는 리얼리티 쇼에 출연했는가입니다. 사실 이거 전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한국에 이제 야당의 정치인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여서 미국의 구태 정치에 화가 난 사람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아빠가 겁나게 금주저였고요. 트럼프가 20대에 사업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뭉 하고 줘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죠.
물론 이런 식의 평가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월가 출신의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워싱턴과 월스트리트의 교착이라고 할까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거고 검은 돈을 받지 않을 거야. 월가의 돈을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대선에 실제로 트럼프가 출마하면서 나 진짜 돈 많아 보여줄게. 그래서 정치 후원금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그거여서는 안 되죠. 트럼프가 정치인 했을 때 누구한테 돈을 받냐 받지 않느냐 보다는 실제로 트럼프가 자본가였을 때 누구에게 돈을 냈느냐를 봐야죠. 돈을 받지 검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는 검은 돈 그 자체였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재 사업가라고 거래 기술이 겁나 좋다라는 사업가가 이런 식의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는 이유는 뭐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엄청나게 이런저런 사업들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이 망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흥미로운 건 그가 이런 식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이미지 상품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BC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프란티스의 공동 제작자이자 진행자로 출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프로그램은 시즌 1부터 거의 2천만에서 3천만의 미국 이제 대중들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방송이 회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트럼프의 브랜드 이미지는 올라갔고 트럼프의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트럼프의 재산도 증가합니다. 근데 진짜로 얼마나 이 사람이 촘촘하게 해먹는지를 그 미국의 프라이머리 과정이랑 대선 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무조건 회의는 트럼프 타워에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트럼프 타워를 찍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재미있는 건 여기 어파란티스에도 트럼프의 그 아름다운 패밀리가 출연을 해서 우리 아빠 미대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 패밀리의 이미지도 그대로 대선에 차용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로 이어가게 되면서 스스로 이미지 상품이 된 관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종은 제가 쓴 표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S. 홀스라는 책인데요. 철면피 트럼프라는 책을 보면 트럼프는 S-크라운이라는 거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나요? 관심종자를?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용어인가 보죠? S-크라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철면피, S-홀은 철면피라기보단 그 책의 설명을 보면 개저씨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어딜 가나 존중받아야 된다고 근거 없이 생각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자기의 이득에만 복무하는 사람, 거기에 익스큐즈를 내지 않는 사람. 익숙한데? 뭐라는 생각. 어쨌든 에스크라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종, 이 사람은 평생 관심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도 굉장하게 현란한 언론 플레이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제가 이제 어저께 페이스북에도 공유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야말로 트럼프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라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 1980년대에 이 사람이 트럼프 타워라는 걸 짓습니다. 뉴욕에 트럼프 이름이 들어간 건물만 해도 막 대여섯 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안 가봤으니 모르겠으나 TV에서 봤을 땐 다 금장이에요. 반짝거리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저가 벽이 그냥 다 금색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월드타워에 들어가면 금색으로 된 폭포가 떨어지더라고요. 5층짜리 폭포가 이렇게. 되게 이제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트럼프 타워라는 건물을 짓는데요. 그 얘기 좀 전에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그 전에 70년대에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는 흑인들을 받지 않았대요. 흑인한테 집을 안 빌려줬고, 왜 안 빌려줬냐 했더니 흑인이라서 안 빌려준 게 아니라 돈 떼먹고 도망갈 수 있는 기층민에게 안 빌려준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고소를 당했고요. 결국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풀려난 게 아니라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 타워를 만들 때 200명의 폴란드 불법 체류자, 트럼프가 이제 쫓아내겠다고 얘기하는 불법 체류들을 고용을 해서 이 불법 체류라는 노동자의 조건을 빌미로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 거의 없이 계속 노동을 시키면서 저임금을 주는, 그리고 성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트럼프 타워를 지었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트럼프 타워를 파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타워는 1층부터 6층까지인가가 그 샵들이고요. 그 다음에 20층까지인가가 사무실로 쓰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아파트거든요. 여기 뭐 톰 행크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산다고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걸 파는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이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You are fired에서 그가 활용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멸감을 줌으로써 매혹시키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역판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고객들한테 기는 게 아니라 기는 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고객들을 무시하고 까다롭게 입주 조건을 만듦으로써 저기에 더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이렇게 해서 팔고 거기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꼬셔가지고 입주하게 함으로써 홍보하고 더 이미지를 더 부풀리는 그래서 트럼프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것 역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제일 잘하는 걸로 알려진 건 뭐냐면 다 망해서 무너가기 직전인 건물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것. 그러면 실제로 그가 대통령을 이 정도 가격을 들여서 지금 샀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즘에 봤던 또 재밌는 뉴스는 하나 뭐냐면 요즘에는 트럼프 트위터를 또 구경하고 있거든요. 아저씨 무슨 얘기하나.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트럼프 타워에 트럼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아들이랑 와이프가 체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대. 백악관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이 체류하는 곳은 백악관이 그 집세를 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보디가드도 붙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야 결국 이제 세금으로 트럼프 타워에 집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관종은 그러니까 관종의 방식으로 사실은 대선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서바이벌 쇼, 그러니까 대선 자체 서바이벌 쇼 자체로 만들어버리긴 했지만 이 트럼프한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트위터에서 키워드를 뜨는 거죠. 누가 자기 욕을 하면 트위터에서 조리돌림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비아냥거립니다. 사람들이 막 알차고 좋아하고 이러면 이 공격을 트럼프 같은 관종의 멘탈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거죠, 보통 정치인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이런 식의 전략들이 활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문화에서부터 등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SNS라는 자양분을 먹고 등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SNS 상에서 펼쳐지는 주목 경쟁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스트러글이라고 하죠. 지금 이 시대를 소비자본주의가 조금 더 온 상황에서 주목 경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고 내가 무엇을 본다는 것 자체가 자원의 창출로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어텐션 이코노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텐션을 끄는 것이 나의 자원이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뭐랄까요? 일배를 움직이는 동학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보여줘서 일배로 가는 것. 실제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가장 자극적인 짤이나 떡밥을 던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평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홍어택배 같은 언어를 만들어서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하다 안 되면 결과적으로 진짜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폭탄을 터뜨리러 가는 이런 일까지 펼쳐지는 그랬을 때 그 어텐션이 이 시대에는 나의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목이 자원이 되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가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에는 정말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 정치적인 자원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터넷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자원에 목을 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DC라든지 이런 데에서 점점 자극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면서 가장 많은 알트를 가져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 동학들의 핵심에는 이 어텐션 이코노미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주의라고 할 수 있는 어텐션 스트러글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트럼프는 사실 이 어텐션 스트러글에 가장 능한 자인 거고 그렇게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고귀함을 버릴 수 없는 힐러리 같은 사람은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 대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층 중에서 미디어의 층이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정말로 트럼프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다 이상한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게 프라이머리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시시피랑 미시건에서 그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공화당 대선 주자 뽑는 그 이제 투표 과정 중에 미시건이랑 미시시피를 먹고 나서 트럼프가 트럼프 내셔널 골프 코스라는 자기의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다른 데서 하지 않아요. 자기 건물 자기 땅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내셔널 골프 코스인가 하는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기자회견을 여는데 무엇이 전시가 돼 있었냐면 트럼프 와인, 트럼프 스테이크, 트럼프 워터입니다. 근데 이걸 전시한 이유는 있었어요. 다른 상대방의 뭐 후보인지 누군가 뭐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인지가 트럼프의 이때 한참 이야기되던 게 트럼프가 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아닌가를 강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힐러리도 트럼프 카지노에 가가지고 보라고 이거 트럼프가 망해서 그 카지노 도시가 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머나 10분 안에 끝내라는 얘기인데요. 10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데. 뭐 어쨌든 최선을 다해볼게요. 질문 받아야지. 네. 어디까지? 힐러리도 트럼프 카지노 앞에 가서 봐라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경영해서 당신들이 힘들다라는 식의 연설을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러 군데에 부도를 내요. 일부러 부도를 내는 거죠. 부도 내고 꼬리째로 자기 도망가는 방식이었는데 게다가 이 부도는 합법적인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에 관해서 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부도는 합법적이었지만 그 부도 후에 트럼프한 돈을 다 챙겼다는 거예요. 동료 투자자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전부 다 완전히 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비윤리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트럼프가 만든 여러 가지 물품 중에 없어진 상표들에 대해서 누가 이제 공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것들 전시하면서 봐라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기사를 또 막 뒤져봤어요. 그런가? 봤더니 재미있는 건 트럼프 스테이크는 망해서 없어진 상표고요. 이게 샤퍼 이미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 파는 데인가 보죠. 거기서 트럼프 스테이크를 팔았었다면서요. 전자마켓에서 스테이크가 팔리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망했고 트럼프 워터도 트럼프 골프장 안에서 소비되는 그 내수용인 거지 팔리고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냥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이런 식의 예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내 흑인들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제 막 분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한 무슨 통계 수치가 틀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저널리스트가 너 그 통계 틀렸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내가 이거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 라고 얘기했대요. 또 뭔가의 통계를 요구하고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근거 인터넷에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책에서 읽었고 제가 팩트를 확인하진 않았는데 한국에까지 번역되어 나온 책이니 거짓말은 아니겠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랬을 때 사실 이 관종은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야기에 책임을 지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이것까지 보고 난 다음에 미국의 논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는 대선에 져도 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프렌티스에 나와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그 방식 그대로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쇼에서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고민스러운 건 뭐였냐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의 전략에 핵심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게 쾌락과 유희의 언어로서의 혐오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몇 가지 하는데요. 이거는 TV조선을 보다가 들은 것인데 네이버 왜냐면 저도 트럼프 당선 박근혜 게이트 이후 종편을 계속 보고 있어요. 종편이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큰 소리로 계속 소리를 지르고요.
아우 시끄러워 하면서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종편에서 한 사람이 나온 트럼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검색을 해도 안 나오니까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시 같은 경우에 정책집이 그러니까 대선 공약집이 거의 A4 60장에 달했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12장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정책들 사이에 전혀 일관성이 없고 이것을 진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사실은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팔고 있었던 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일종의 향수이자 판타지와 연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속물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팔고 있었던 것인 셈인데요. 어떻게 속물적으로 살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애스홀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트럼프의 성공신화 프라이티스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던 그 성공신화를 한쪽에서 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트럼프가 팔고 있었던 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어떤 향수에 기대는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때 그 미국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테두리는 무엇이었냐고 한다면 어쨌든 백인, 남성, 비장애인 이런 식의 이제 중심의 이야기였었던 셈이고 그게 정말로 미국의 위대함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제가 정책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트럼프가 정책은 12장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정책집이라고 얘기되는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그게 더 크리플드 아메리카인가요? 장애인이 된 미국이라는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말하자면 그레이트한 아메리카라고 상상할 때 그 그레이트 아메리카는 크리플드 아메리카가 아닌 것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소수자에 대한 엄청난 혐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할 때 한편으로 저는 그런 지점을 보기는 했어요. 그러면 정치가 이야기를 파는 게 그렇게 나쁘니? 저는 오늘 그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파는 모든 이야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되게 뛰어난, 사실은 힐러리는 전혀 좋은 이야기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힐러리에 비해서 정말로 뛰어나고 좋은 이야기꾼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미셸 오바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미국이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미국이 더 이상 위대하지 않다고 말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미국은 이미 위대하고 여기 사실은 이건 동의할 수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으나 늘 미국 사람들이 자기 국가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 그럴까요?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대학살의 기억은 싹 지운 것처럼 이야기하죠. 미국은 이미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이 다시 위대해져야 되는 것처럼 사기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매일 아침 노예가 지은 집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의 딸들이 그 집에서 그 정원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의 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셸의 연설을 보며 기분 나쁜 듯 봅니다. 매우 아름다운 연설, 기분 나쁜 듯은 반쯤 농담이고요. 매우 아름다운 연설이고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매일 아침 노예가 지은 집에서 눈을 뜹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미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라는 감각은 노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흑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위대한 나라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을 통합하는 것으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미셸만큼이나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남편 오바마의 이야기짝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오바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사시의 승리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자력 경쟁으로는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그의 자서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자서전이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되게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자서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뭐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돼서 이거는 이제 도전을 선생님이 분석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건데요. 오바마가 흑인 아버지, 그러니까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영국인가요? 어디죠? 정확하게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자기 미국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 뿌리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는 흑인인가 백인인가 혹은 미국인인가 아프리카인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자서전이 그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서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오바마가 아버지의 땅인 케냐를 찾아가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 역시 케냐라고 하는 공간을 평등과 존엄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꿈이 실제로는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꿈이기도 하면서 내가 미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 이룩하고 싶은 꿈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 안에서 오바마는 자기의 분열된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해내고 그것을 그의 가장 감동적인 연설인 원 아메리카에 녹아듭니다. 그리하여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저 흑인 대통령을 뽑는 것은 흑인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위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설득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힐러리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걸 내세울 때 서사를 잘못 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의 주변에서 힐러리를 지원했던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네가 여자라면 힐러리를 찍겠지 라고 이야기했었던 건 완벽한 실패였었던 거죠. 여성의 특수성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의 전략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현실 정치 전략이었던 부분인데 여성 대통령을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이란 특수한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사실은 보편적인 정의와 위대함에 관계된 문제인가를 설득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힐러리는 노력했겠죠. 그리고 물론 그만큼 미국 백인 남성들의 벽을 뚫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미셸 오바마의 연설이 정말로 놀라웠었던 건 뭐냐면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진짜 위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 미국의 위대함이라는 말의 뜻을 다시 썼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먹고 살고 소수자들 집 밟아서 우리끼리 잘 가자 그게 위대한 미국이야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딸들이 노예가 지은 이 집의 정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훌륭한 스피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일까? 어차피 정치가 이야기를 팔아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팔고 있는가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혐오를 팔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오바마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라디오 시대의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케네디는 TV 시대의 대통령이었고 오바마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모든 걸 다 종합한 미디어 융합 시대의 대통령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진정으로 TV를 잘 이용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정돈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의 이념의 문제라고 전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념과 꿈과 사랑 같은 것들, 정열 이런 것들을 이야기 안에서 전달을 하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이야기는 강하게 혐오에 기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죠.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와 혐오 문제는 이런 부분이었었던 건데 여기부터 이제 제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TV와 정동과 신체와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건 이런 지점이에요. 제가 얼마 최근에 이유랑 선생님께서 글을 내놔라 이러셔가지고 이또광호를 만날 때 정동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동의 힘에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경제적인 붕괴로 인해 민주주의가 독재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이야기라고 처음엔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건에 대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정동의 힘을 읽고 있는데 여전히 또 참 사진은 근사하죠. 올리버 섹스라는 학자가 신경생리학이라는 책에서 레이건에 대한 재미있는 탐구를 합니다. 레이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사랑받는 대통령이었고 연설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이거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환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레이건의 연설을. 한 사람은 언어적 이해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데 제스처라든지 음란하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가 막히게 포착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제스처나 음란을 이런 건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문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건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레이건의 연설을 보여줬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레이건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이해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렇게 얼굴하게 몸을 움직이는 정치인을 처음 봤다라는 평가를 하고 문법을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싶어서 열심히 레이건의 연설을 봤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근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레이건이라고 하는 배우는 그다지 좋은 배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류 배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정동의 힘에서 뭘 또 다시 인용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누구지 아세요? 브라이언 마스미라는 정동이론의 요즘에 대가라고 불리는데 전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이런 가가 있는데 브라이언 마스미가 이제 레이건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 있었는데 이런 지점인 거예요. 이거 다 치우고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보통 뛰어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머릿속에서 내가 예컨대 어느 강의를 하는 교수 역할을 맡았다. 그럼 머릿속에서 그 교수에 대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이미지대로 연기를 구현해내는 사람들. 그게 잘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믿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식의 이제 배우가 있을 수 있는데 레이건은 둘 다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이건이 자기를 연기한 거를 스크린으로 볼 때마다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저기 있는 저 늙은 누구냐, 저게 나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미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자기 신체 이미지라고 하는데 자기의 이미지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었던 레이건, 늘 연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레이건, 그러나 정말로 다른 사람들 연기하는 걸 좋아했었던 레이건이 찾은 진정한 연기의 장이 정치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정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아닌 신체 없음을 넘어서 연기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하면 실제는 이 둘 다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레이건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또광호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실제 이미지가 없는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인 퍼포먼스,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는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어떤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장이 나에게 촉발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축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축구 선수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어딘가에서 왔을 때 이걸 차면 이건 공을 보고 차야지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왔을 때 저 방향을 차고 난 다음에 저렇게 찼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체 이미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을 컨트롤해서 그 장 안에서의 변형, 그 장 안에서 에너지와 함께 섞여 들어가서 완벽하게 어떤 축구 퍼포먼스를 해놨을 때 그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중들은 엄청난 환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획되지 않은 어떤 퍼포먼스에 위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정치인들은 그것들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해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레이건이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존의 정치인들이 계산해서 하는 퍼포먼스라고 하고는 완전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 정치인으로서는 약간 떨어지는 퍼포먼스일 수도 있지만 대중문화의 장안은 특히 TV라고 하는 완전히 투명한 매체와 매체를 경유해서 관객과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파워풀한 정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신뢰를 주고 살았까. 사랑이라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치인에 대한 열광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글을 읽다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저는 힐러리가 보였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특히나 그 나중에 그 대선 패배 수락이라 그러나요? 연설을 할 때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쁜가 봐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엄청난 포커페이스. 근데 그게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가 오바마와 싸워서 경선에 졌을 때 그는 도망가지도 않았고 해야 될 일을 내려놓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서 버텼으며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의 자질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그 위대한 정치인의 자질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21세기 SNS의 시절에 대중들에게 과연 어필할 수 있는가의 지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준비된 모습이 많은 대중들에게 구태 정치의 증거를 보여줬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모더니즘의 언어가 아니라 근대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 실패한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정치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상의 언어를 설득할 수 없고 다 쇼가 되어버려야 한다면 시민으로서 정치의 재발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남는 거죠. 대중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재미있는데 이게 정치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힐러리의 이 단호한 표정과 트럼프의 이런 표정 같은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트럼프가 대선이 될까? 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원래 저는 현실 진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론을 하죠. 텍스트가 이미 나온 다음에 모든 결과를 보고 매우 안전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본 건데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트럼프 대선 전에 트럼프 승부를 추적하면서 트럼프의 장점으로 꼽은 게 이거였어요. 진심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통 입만 웃고 눈 안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웃고 그 유세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을 맞추고 악수하는 것을 대단한 장점으로 꼽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의도하지 않은 비의도성이 트럼프의 파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표정 같은 걸 보시면 이런 생각을 했었던 되게 큰 이유, 이거 얘기해요. 이 표정 같은 걸 보시면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혐오스러워서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에 트럼프 딱 당선되자마자 제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정치평론하기 좋아하는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고요. 제가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저에게 다가와 걱정하지 마, 트럼프의 혐오는 전략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두 가지 면에서 분노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 그 전략이 팔린다는 건 안 두려워? 그래서 사실 아시잖아요. 트럼프 당선 다음 날 KKK가 꽃갈모자 쓰고 축하 세레모니 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를 봤더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미 수백 건의 혐오 발화와 혐오 범죄가 보고되고 있는 중.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 두 번째는 너에게는 이게 전략으로만 보이니? 였습니다.
혐오 발언을 할 때 어떤 얼굴이 되는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연기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인지나 내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감정이 드러나는 얼굴들이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성공 요인이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TV라고 하는 투명한 매체를 통해서 소통되었었던 것이 강력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혐오라고 하는 것이 잘 팔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미디어적 바탕을 배경으로 정치가 왜 이야기화가 되었는지, 왜 그리하여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이제 선생님이 강연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소비자본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기호의 문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만들어냈던 혹은 어떤 당선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기호의 문제들을 다루셨다면, 이제 좀 후반부에서는 이제 정동의 문제, 이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어떻게 했는지의 문제를 좀 다루셨는데, 이걸 방금 이제 이 인지라는 걸 초과하는 어떤 정동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조금 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들이 어떻게 이런 물질성을 갖고, 그러니까 뭐 신체들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 기호들이 갖는 효과들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동의 층위와 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마스미로부터 이어지는 정동이론, 그러니까 어디까지 설명할 때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스미로부터 이어지는 정동이론에 아주 크게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마스미의 기본적인 이론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든 것이 말하자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이 되거나 인코딩과 스튜어트 홀의 인코딩 디코딩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와 변형의 힘이 있다라는 게 이제 마스미의 이론인 거고, 마스미가 하고 싶은 것은 이데올로기론에 기대고 있는 문화 연구를 다시 쓰는 것이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동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반부의 논의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과 괴리가 느껴진다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정동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낀다든지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의 문제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사라 아메드의 논의에 기대고 있는 것인데요. 예컨대 사라 아메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말하자면 구획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너는 예컨대 네가 뭐 시스젠더 여자라면 그래서 헤테로여야 되고, 헤테로임으로 남자를 만나서 남자와 핵가족을 꾸리고 결혼을 하면 되게 행복할 거야 라고 학습받았기 때문에, 결혼의 과정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겁나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행복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고 설명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비평이 임무라고 하는 것은 이 느낀다라는 이 전쟁과도 같은 상태와 이 사회가 던져놓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놓은 이 습관의 고리를 깨는 것이 비평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정확하게 보신 것은, 앞부분의 이야기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언어와 이야기의 문제에 기반해서 이제 이 정치의 지형을 본 것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마모르가 얘기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그 기호라고 생각되는 것들, 기호 안에 들어가서 어떤 메시지들이 전달이 되고 이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세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정보 과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는 정보라고 하면 인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데이터 안에는 사실은 그 인지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없는 감정의 영역도 포함되어서 전달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전히 탈이데올로기적인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것도 사실 그 예가 되게 재미있는 예인 건데 축구 선수는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 차원에서 축구를 공을 찰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한편으로 이토마모루와 마쓰미가 빠진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지 없는 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이미지 없는 신체라는 건 엄청난 훈련의 과정과 학습의 과정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적인 어떤 층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서의 정동이 생성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그 지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인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제 발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아까 이제 오해진 선생님과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제가 언급했었던 표정으로 범인 잡아내는 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드에서는 보편적인 근육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의 토양이 완전히 달라도 근대적 문명에 바탕하고 있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근대적이지 않은 문명에 바탕하고 있는 사람이 갖는 표정이나 예컨대 혐오라면 똑같이 혐오를 느끼고 그 혐오에 반응하는 근육은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명을 초월한 어떤 인류 보편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스스로 막 자기 고백하는데 제 발표의 구멍은 실은 그 지점이고 그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트럼프를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IUC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재미교포인 허신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직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서 뭐 이것은 이해 차원의 뭐 좀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선생님의 강연을 아주 잘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페미니즘 리뷰트라는 이 논문도 아주 잘 읽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선생님께서 오늘 트럼프의 구호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 Make America Great을 생각을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말하시던 이 포스트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텍스트 그 Makeover Film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논문을 조금 인용하자면 그 포스트 페미니즘은 이 시대를 견뎌낼 판타지를 여성들에게 제공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가정 및 학교에서 구체적인 성차별을 겪지 않았던 여성들은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난감함을 느끼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적극적으로 만난 포스트 페미니즘이 자기 개발과 각자 도생으로 깨고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해왔던 유리천장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직장에서 성차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여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조차 못했던 많은 트럼프의 백인 지지자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제 질문은 트럼프의 이 캠페인의 서사와 포스트 페미니즘의 서사의 차이점하고 공통점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하셨으면. 네, 사실은 그 포스트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자기 개발을 해서 나는 이 말하자면 헬 조선이건 헬 아메리카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나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환타지를 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포스트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섹스 앤 더 시티 같은 작품들이 사실 주는 것은 여성들한테는 노력하면 얘네들처럼 될 1.9%,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뚫은 1.9%가 될 수 있다라는 감각을 주고 한편으로 이제 사회적으로는 역차별의 감각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의 방점은 이 앞에 이거를 자기 개발을 해서 각자 도생에 성공을 하면 나는 승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신화를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팔았던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네, 저는 정확하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트럼프만의 서사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팔았던 서사도 그것이었던 셈인데 오바마는 이 각자 도생의 경기장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정의로 삼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되게 아름답게 그 서사를 이야기하긴 했지만 뭐 정체성의 여러 가지를 융합해냄으로써 원 아메리카라는 정치 철학으로 이어내는, 근데 실제로는 그 정체성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바마가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었던 갱생이자 자기 개발의 최고점에 있는 서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최고점에 있는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기대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희망, 갱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 근데 그런 지점에서 저는 그 포스트 페미니즘의 서사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의 서사하고는 크게 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건 방금 하신 그 질문인데, 그러면 이 포스트 페미니즘의 서사와 트럼프의 서사는 어디서 근본적으로 다른가? 포스트 페미니즘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때 포스트 페미니즘이라는 건 양성평등은 달성되었고 이제 여성들도 남자만큼 할 수 있다라는 감각, 말하자면 평등의 감각을 환타지적으로 제공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을 팔고 나가는 서사인 거죠. 근데 트럼프는 사실은 완전히 망했다는 감각을 주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희망을 전혀 팔지 않죠.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Again의 방점을 많이 찍어야 된다라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이 Again이 가장 기만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트럼프가 될 수 있다라는 감각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다 망했고 안 될 건 뻔한데 그러면 쟤라도 한번 시켜볼까의 감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태 정치와 싸우려고 하는 감각이기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의 끝을 왜 얼마 전에 저 그 PPT에 넣었다가 뺐는데요. 피델 카스트로가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내가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안 죽어 그랬는데 트럼프가 헬로우 하니까 이렇게 고인에 대한 모욕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짤이 돌아다녔었어요. 그게 사실은 트럼프의 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포스트 페미니즘이 희망을 팔았던 반면에 희망 없음을 팔았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의 당선의 원인들을 분석을 할 때 제일 많이 꼽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러스트벨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오데오 주변의 망한 공업지대의 백인 노동자 남성 계층, 남성들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인 여성들도 50% 이상 트럼프를 찍었거든요. 그건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페미니스트로는 여성으로서의 기득권은 못 누려봤는데 백인으로서의 기득권은 누렸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것이 아니겠는가가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의 생각은 백인 남성의 지위 상승이 자신의 지위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을 거고, 왜냐하면 대체로 헤테로 백인 여성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건 백인 여성들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삼아 찍어봤다가 있습니다. 실제 재미삼아는 실제로 궁금해서, 어차피 다들 그렇게 얘기해, 뭐 힐러리나 트럼프나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숨어있던 사람, 그러니까 표 찍을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을 많이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뭘 보여주냐면 완전히 망한 세상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어버린 정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미지화 되어버린 인지자본주의 혹은 소비자본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네. 저러거나 연옥을 살고 있어서. 네. 오늘 너무 선생님이 오랜 시간 강연을 해주셨고, 또 그 뒷부분에 그 박근혜 지금 케이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또 질문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더 이제 주시해야 할 더 그 흥미롭지만 괴로운 상황들이 이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모임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